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저희가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저희가 녹화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한 달 됐죠. 중국이 경기부양책 세게 내놓은 게. 예, 뭐 20 며칠이었으니까 한 달 좀 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소장님 출연 때도 말씀을 나눈 내용이었는데 거의 올해 들어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막 잦은 경기부양책을 조금씩 계속 내놨었잖아요. 중국이. 근데 이번에 9월에 내는 건 사실상 패키지 성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이 답변 정리하면서 봤더니 네. A4 용지 3장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풀 패키지를 낸 거고, 그래서 뭐 증시, 부동산, 소비, 뭐 이제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다 건드리는 정책을 통째로 낸 것 같아요. 부동산, 소비, 뭐 투자 여러 측면에 있어서. 예, 증시. 일단은 이게 중국이 올해 이제 2024년 경제 성장률 5%를 지키기 위함이다. 또 언론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정부 신뢰 회복 프로그램이다. 정부 신뢰 회복 프로그램. 그래서 5%라고 이제 한번 중국 정부가 불렀을 때 그걸 달성을 못한 거는 지난번 코로나 터졌을 때 한번 빼놓고는 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5.3, 4.7에서 5를 했고 지금 3분기에 4.6을 했으면 5를 맞추려면 4분기에 5.4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5.4 그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마 풀 패키지를 이제 다 집어넣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풀 패키지다. 근데 그 5%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 8%, 뭐 바오바, 중국이 8자 좋아하던가요? 숫자? 뭐 8도 좋아하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 GDP는요, 고용 지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GDP의 63%가 국유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70%가 민간기업인데, 그래서 민간기업이 많은 데는 뭐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죠. 네. 근데 국유기업이 많은 데는 이익 극대화하면은 이익 많이 내면 국유기업이 이익 많이 내면 이 공기업이 국민의 피를 그렇게 많이 이제 그 빨아먹어서 되냐 그렇게 또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2023년에 240만 명이었어요. 근데 금년에 대략 졸업하는 대졸자가 118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5% 정도를 해야 1200만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죠. 그래서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졸 실업자가 많아지면 먹물 실업자가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청년 실업 고용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제 GDP로 보면은 5%는 해야 대졸자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를 반드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5%가 안 되면 그보다도 이제 고용이 이제 미달되는 상황일 텐데 내년 그러니까 2025년 주요 IB들이나 외국 그 기관들은 거의 4%대 중반 보다가 이번에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에 4%대 한 후반 정도를 약간 올리는 이 정도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IB들은 그 서방 IB들은 중국 GDP가 실제보다는 항상 뭐 0.5 그 정도 낮게 추정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중국 정부가 내놓는 것보다 그렇죠. 좀 낮게. 그리고 금년도에 뭐 중국 GDP에 대해서 서방 IB들이 5%를 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고요. 원래 4.3, 4, 뭐 4.7 그렇게 불렀죠. 2024년도에. 그렇죠. 근데 지금 5%라고 하면 서방 IB들의 예측보다는 뭐 0.5에서 0.3 정도 이미 높게 나온 거죠. 네,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부가 내놓는 거는 사실상 목표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중국은 사실상 코로나 때 빼고는 어떻게 해서든 다 달성은 했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부양책을 쓰기도 하고 특히 이제 시진핑 3년임 시대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시진핑 3년임 체제 뭔가를 이제는 못 보여주면 안 된다. 보여줘야 된다. 이런 절박함도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헌법에 보면 5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시진핑이 3년임 한 거죠. 근데 뭐 3년임 하고 나서 뭐 1년 차, 2년 차에 숫자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경제 숫자가 그렇죠. 3년 차는 기대가 있죠. 근데 3년에도 못했다. 근데 그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 높은 것도 아닌데 못했다. 또는 이제 그 사이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다든지 또는 코로나 같은 무슨 뭐 대형 이제 악재가 있지도 않은데 정부 목표를 달성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능력의 문제다.
이제 그렇게 귀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게 사실은 더 두렵고, 그래서 중국은 뭐 그런 말이 있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 아, 배를 전복시킬 수도 그렇죠. 있다. 그래서 민심 위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숫자 맞추기를 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고, 또 실질적인 이제 뭐 경기 부양, 소비 부양이 일어나서 숫자가 좋아지는 것이 그게 둘째죠.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떠나려고 하는 민심을 잡는 것, 거기는 먼저 말대포부터 쏴야 된다. 말대포부터. 예. 근데 이게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 막 대단히 보장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그 관영 매체들이 대부분 여론을 또 주도하기도 하고 SNS는 또 통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민심이 실제로 이반될 수도 있고, 그걸 또 민심 이반을 또 두려워할 수도 있나요? 그래서 그거든요. 침묵하는 민심이 진짜 두렵죠. 침묵하는 그래서 민심. 이제 뭐 이게 불만이다, 시위한다 이러는 것은 애정이 있는 거고요. 네. 아예 이제 쿨하게 나오면 뭐 그런 거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고 그럴 때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죠. 그래서 돌아 누워버리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건데, 민심 위반은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시위하고 나 이거 불만이야, 이거 고쳐줘 하는 것은 애정이 있는 거고요. 그것까지 포기를 해버리면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날 수가 있는데, 뭐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그 시위나 뭐 이런 것들이 훅 줄어버린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뭐 SNS나 같은 데 올라오는 댓글이나 뭐 표현들이 굉장히 시니컬한 이제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걸 아마 그 빅데이터로 돌려보면 굉장히 쿨해졌다. 근데 그게 안 좋은 의미로 그렇죠. 시니컬해진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막 이때는 뭐 봉쇄 풀어달라 막 시위라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위보다 시니컬이 더 무섭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중국의 지도부도 느끼고 있는.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F4용지 3장 반대는 부양책을 지금 뭐 2주 동안에 퍼낸 것도 역대로 이런 형태의 그 다양한 방면의 각종 부양책을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부양책을 누가 발표를 하냐. 그래서 과거 같으면 뭐 국장급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인민은행 총재, 또 재정부 장관, 우리 같은 기획재정부 장관, 뭐 이런 이제 최고 책임자들의 입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떨어진 신뢰를 최고 책임자가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 권위를 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숫자가 나오면 계속 내놓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민행상이 지지율을 인하하겠다. 네. 그런데 앞으로 한 분기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추가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금리 왜 안 내리냐고 그랬더니 금리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오늘이죠. 녹화는 오늘 지금 10월 17일에. 그렇죠. 그 25bp. 아니, 21일이구나. 예, 큰일 날 뻔했네. 10월 21일에. 예, 바로 이제 금리를 내렸죠. 그래서 그만큼 그 민심의 실망감을 돌리려는 노력을 이제 국가의 전 경제부처가 나서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오호. 일단은 저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뭐 당연히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증시 부양책도 내놨잖아요.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증시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부터 느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한 1년 동안에 소비 부양책을 여러 가지를 냈어요. 네. 쿠폰도 내고 뭐 이제 옛날 헌 제품 갖다 주고 새 제품 바꾸면 뭐 예, 뭐 보조금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했는데 기대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건 웰스 이펙트인 것 같아요. 웰스 이펙트. 그래서 주가를 올려서 이제 거기서 소비를 늘리게 하는 방법, 이걸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수가 3,000이 아니라 6,000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뭐 백화점 몇 터지고 뭐 자동차, 가전, 뭐 해외여행 넘치죠. 상상만 해도 설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3년 반 동안 내리 빠진 주가를 이거를 올려서 소비를 이제 자극하자고 하는 전략으로 바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경기 부양책도 부양책이지만 증시 부양책을 보면 굉장히 세요.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개입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그 자사주를 사겠다. 그래서 증권회사한테 돈을 빌리면 고금액만큼을 중앙은행이 바로 지대출해 줄게. 그리고 증권보험 뭐 은행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이제 담보로 맡기면 바로 대출해 줄게. 근데 단 요 대출금은 주식 사는 데만 써라. 그렇게 용도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 대출을 해주고. 그 대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 매입하는데 돈 필요하다면 다 빌려줄게. 그렇죠. 계속 사.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코스피 200은 이제 CSI 300 예를 들면 인덱스에 포함된 종목들은 각 회사가 주가 관리, 시총 관리 계획을 다 내라. 주가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CSI 300개 종목에. 그렇죠.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그럼 이제 대형주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주가 관리 계획을 내라고요? 그렇죠. 주가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뭐 금융자산 담보로 맡긴 그 돈 갖고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 대고 상장사가 주가 관리하고 기관이 주식을 사는 국면을 만든 게 지금 중국의 증시 부양책입니다. 거의 뭐 돈 퍼주고 주가 관리 계획,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주가 관리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주가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왜 올리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부동산을 올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증시는 그건 이제 뭐 돈 퍼놓으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는 게 증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증시에 먼저 손을 대는 것 같아요. 하기사 그렇죠. 상상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코스피가 3,000도 아니고 2,600 안팎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어느 날 6,000 간다 하면 난리 나죠. 그렇죠. 진짜 뭐 소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튼 예. 그래서 자산 효과, 웰스 이펙트를 노린다라는 건데, 근데 9월 말 이후에 사실상 10월 초 그 국경절 연휴 직전까지는 증시가 거의 20몇 %, 30%까지 폭등을 해버렸죠. 2주도 안 돼서. 그러다가 오름폭이 거의 절반은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 변동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 좀 시장이 후속 대책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좀 실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 2주 만에 30% 올라가면 그러면 사실 사람의 욕심 끝이 없어서. 그 1년 52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연율로 환산하면 폭등을 한 거죠. 그래서 30% 29% 올라갔다가 8% 지금 빠진 상태인데 제가 볼 때 너무 급하게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 국면이고 뭐 이론상으로 생각했을 때 40% 빠지는 거는 뭐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 12% 정도 빠져야 되는데 8% 정도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크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이게 금리든 재정이든 다 토를 달아놨어요. 지준율 추가 인하할 수 있다. 금리 추가 인하할 수 있다. 이게 국세 발행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토를 계속 달아놨기 때문에 이게 팔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지금 먹기는 좀 그렇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경기 부양책 특히 이제 증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효과는 웰스 이펙트는 자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주가가 3년 반 동안 이제 최저가를 갱신을 했어요. 근데 서방 세계는 3년 반 동안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을 했고 그 3년 반 동안 빠진 주가에서 30%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게 고평가돼 있냐.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PR이 가장 낮아요, 중국이. 그래서 뭐 중국이 추가적인 이제 경기 부양책 이게 나오면서 아마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걸 확인하면 주가들은 이제 다시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발을 뺐잖아요.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지고 좀 투명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될 텐데요. 2주 동안에 보면은 그 외국인 투자가의 거래 비중이 거의 3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모든 IB들이 중국에 대해서 셀을 부르다가 모든 IB들이 다 이제 바이로 돌아서서 비중을 높이라고 다 레코멘데이션을 다 바꿨죠.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인가 모르겐 스탠인가부터 이제 GDP 성장률을 금년도에 전 세계 GDP 성장률을 올린 나라는 거의 없죠. 근데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IB들이 다가 금년도 성장률을 다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살아난 거고 익스포저를 높이라는 레코멘데이션을 한 거죠.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될 것이다. 이번에 다르다도 있지만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정상 정도로 가는 데만 해도 충분한 수익률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주요 증시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었고 이미.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동성 측면으로도 도움이 되니 증시는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요. 네. 그러면 그게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 뭐 부동산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내놨는데 그러면 반응하는 속도는 당연히 증시가 빠를 수밖에 없었고. 증시 1번, 소비 2번, 그리고 부동산 3번. 2번이 소비, 부동산이 가장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중국 정부가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목적, 효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보면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모든 정책을 할 때 중국은 산학연 그 합동으로 이제 뭘 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먼저 데이터 모으고 네. 이제 기초적인 이론 잡고 라프한 추정치를 만들면 그걸 이제 산업계가 그 팩트 체크하고 의견을 내면 정부가 그것을 정책으로 쓰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그 4명의 그 학자들, 그 재생과학연구원의 지학학 연구원, 네. 칭화대학의 그 금통위원회 리타오쿠이 교수, 예.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부소장 리우스진, 그다음에 칭화대학교의 텅타이 교수 이 4사람이 한 10조 정도는 국채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10조 위안이요? 그리고 사회과학원 이제 거기에 위원인 위용딩은 네. 20조 정도는 해야 된다. 20조 위안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지금은 중국이 그 수요의 절대적인 부족 상태다. 그러니까 유효수의 부족은 결국은 정부가 우리가 1930년대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수요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이제 SOC 투자를 해라.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SOC가 기존의 무슨 그 SOC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T 인프라 이걸 갖추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10조냐 그러면 2008년에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자보 총리가 한꺼번에 4조 위안을 퍼넣어요. 그래서 GDP가 6%에서 바로 12%로 이제 올라왔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4조 위안이 대략 GDP가 한 36조 되기 때문에 한 11% 정도 그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중국의 GDP가 한 126조 정도 돼요. 그럼 대략 한 12, 3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야 2008년 같은 그런 이제 회복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 금년 4분기에 지금 정부 생각은 대략 한 2조 7천억 위안 정도의 국채 발행을 이미 할 걸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거 빼고 나면 이제 10조가 남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그 발행을 해서 신 SOC에 투자를 해라. 이게 이제 학자들의 얘기인데 제가 볼 때 학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부의 어떤 이제 그 지시나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재미난 건 보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뭐 이익은 많이 나는데 안 좋아요. 다 이제 뭐 빠지고 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원도 깨지고 뭐 이러는데 네. 아주 재미난 현상은 미국의 제재를 그렇게 심하게 받는 중국의 이제 우리 삼성전자 같은 SMIC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해요. SMIC. 그렇죠. 오늘도 굉장히 주가가 강하고 그래서 그거 왜 그러는 거냐 그러는데 그것의 비밀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앞으로 대규모의 SOC 투자를 하는데 그게 IT 인프라다. IT 인프라도 그렇고 또 소비가 좋아지면은 IT가 좋아지고. 당근. 그래서 이제 그 뭐 지금 요즘 IT 인프라는 게 전부 서버 투자잖아요. 예. 그 서버라는 게 안에 뚜껑 열면 전부 반도체 통조림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뭐 홍콩에서도 그렇고 중국 본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말씀하신 중간 제가 옆에서 찾아봤거든요. 10조 위안이면 1,900조 원이 넘네요. 예. 우리나라 거의 한 3년치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언론에도 많이 그렇게 나오고 유튜브 채널에서 자꾸 이제 위안화를 190을 곱해가지고 한국하고 비교해서 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보면 안 되고요. 중국은 기준으로 땅덩어리 우리 100배예요. 인구가 28배고 경제 규모가 10배예요. 그래서 중국의 숫자를 한국으로 환산하더라도 그거는 10으로 나눠서 보는 게 우리의 규모하고 같은 게 1900조라고 하더라도 190조 정도를 넣는다. 그래도 얼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3분의 1을 그렇죠. 국채 발행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시장에 풀려고 국채를 발행을 하는 그렇죠. 거죠. 물론 국채 발행할 때 일시적으로 이 돈이 정부에 좀 빨리 들어오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2차, 3차 이 돈을 가공을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은행에 작년 7월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금 순증가율이 한 달에 30조 위안이 늘어나요. 예금이요. 그렇죠. 그래서 돈들이 전부 은행에 가서 숨어 있는 거죠. 뭐 부동산 나쁘고 주식 나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조 원을 발행한다고 할 때 그것의 인수를 은행에 해버리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 30조 중에 10조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그걸 민간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금융기관, 저 은행이나 증권이나 뭐 보험이나
여기에다가 갖다 앵겨서 거기에 잠겨 있는 돈들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 활성화를 시키려는 아마 대부분이 그 은행의 돈들이 은행의 예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 우리한테 가져와. 국채 갖고 있어. 돈은 우리가 쓸게. 이렇게 그렇죠. 정부가 하는 거네요. 그래서 뭐 은행 예금해봐야 뭐 1%, 1.5%인데 국채 사면 그보다 수익이 훨씬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는 거죠. 그만큼 돈을 더 회전시키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조만간 뭐 나올 예정. 그래서 이제 재정부 장관하고 발개위 장관이 재정정책을 따겠다는 얘기만 했고 네.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실망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뭐 엉터리 같아 보이지만 갖출 건 다 갖췄어요. 헌법도 있고 또 미국도 보면 가끔 정부 부도났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채 한도를 안 올려줘가지고 그 국채 발행을 못 해갖고 뭐 공무원 월급을 못 준다. 이게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미국 그 연방정부도 그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중국도 형식적이지만 그 국회 그 여기에 전인대의 그 국채 발행 한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월 말에 이제 주로 개최가 되니까 이제 월 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미 제가 볼 때는 뭐 정부 부처 간에 국회 간에 이 어느 정도 할 건지는 합의는 돼 있겠지만 그걸 우리 같은 경우 국회가 발표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다? 이건 이제 어렵죠. 그래서 그 어물어물 발행한다고만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 안 한 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순월에 있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그 금년도 국채 발행 한도 또는 내년도 발행 한도를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요 학자나 인사들이 대부분 10조 위안 정도는 10조에서 20조.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나온다는 의미겠네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봐요. 예. 또 그 10월 17일에 부동산 관련 대책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40조 원을 부동산 관련 이제 화이트리스트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날 만한 그 부동산 관련 기업들 여기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작 10월 17일에는 주가도 좀 빠지고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기대보다 적었다는 걸까요? 뭐예요? 그 전에 많이 올랐. 그 전에 홍콩에 있는 뭐 중국 부동산의 주가가 매일 20% 30%씩 이제 급등을 했고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내부 정보 유출이 사실 조금 있었다고 보여져요. 어떤 뉴스가 나올 건지 그래서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고 아마 그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또 선반영.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3년 반 동안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 또 정부가 그 사이에 얘기했던 한 열 몇 가지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 반신반의 이번엔 될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같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 선반영된 것도 있고 반신반의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약간 의지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좀 반전시켜 보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히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표이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보다도 행간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10월 24일 날 그 이제 당 서열 1번부터 24번까지가 모여서 하는 정치국 회의라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4월 달, 7월 달, 12월 달에 경제 관련 이제 정책 회의를 하고 그 나머지 달에는 경제가 아닌 다른 주제를 갖고 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9월 달에 경제 문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뭐 시급한 게 있었고 거기서 어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냐면 명시적으로 문구를 박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걸 이제 못을 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부의 그 의지인데 뭐 중국은 정부의 힘이 전 세계 제일 세기 때문에 그건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연휴 기간 뭐 이 사이에 보면 복덕방들이 하나도 문을 안 닫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의가 무지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는 물론 한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지금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 부동산 거래 건수가 이제 급증을 하는 그래서 이게 저점이다. 더 이상 정부가 하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지만 주식도 진짜 바닥이 뭐냐 그럴 때 거래량 바닥이 진짜 바닥이죠. 그래서 아마 10월 달 중국 부동산 거래량의 통계가 나오면 이것도 거래량도 뭐 사상 최저치로 줄어드는데 이게 얼마나 늘었냐가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턴어라운드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들로 보면 뭐 부동산 회사들이 다가 난리가 났다는 거죠. 너무 거래가 잘 돼서. 그렇죠. 문의도 많고 거래도 많이 되고. 복도방 그래서 계속 문 열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중국 국민들이 믿는다는 거네요. 이번에야말로 그래서 이제 가격이 안 뭐 빠질 항상 것이다. 그렇지만 예. 그 퍼스트 펭귄들은 액션을 한 거고 예.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아직 관망하고 있는 거죠.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게 빠지면 아무도 손 안 대죠. 근데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제 다 모여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국은 3년 반 동안 계속 빠지니까 뭐 가격 상승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손이 안 나갔던 거죠. 근데 이것이 반등의 패턴을 보이게 되면 아마 주가하고 비슷한 그 V자 가격 상승이 거래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빙하 밑에 얼음물 속에 그 바다 표범이 있는지 없는지 다들 두려워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 한 마리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움직임은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들 보고 안전하네? 그러면 이제 후루룩 또 뛰어들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노리는 것도 사실은 그거죠. 근데 그게 가장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부동산하고 그 주식하고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거의 대여섯 배 이상 부동산이 크기 때문에 큰 덩어리가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럼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양치기의 끝이 아니겠네요. 계속 나오는 거죠. 가격 올라갈 때까지.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예를 들어서 제일 손쉬운 것은 이제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공급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방 정부가 그 미분양 주택을 다 사줘버리는 거죠. 사버린다고요? 그렇죠. 지방정부에서. 그걸 임대주택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부동산 회사들은 미분양 물량을 완전히 털게 되고 그럼 자금이 돌게 되면은 유동성의 문제가 없어지죠. 그럼 지방정부도 항상 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재정 건전성이잖아요. 그 문제는 그러면 괜찮아지나요? 그거는요 완전 엉터리인데 네. 우리도 보면 예전에 성남시 부도 났었고 인천시 부도 났었고 미국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다 부도 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나라들은 미국 지방자치제 하는 거고 한국도 지자체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은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중앙집권제의 나라예요. 지방자치를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중앙집권이라고 하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나 이런 문제는 그 누가 감당을 하냐면 중앙부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를 벌써 뭐 수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 망해가지고 부도 났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국의 시스템을 이제 충분히 이해 안 하고 그 서방국가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오류. 그다음에 중국이 저게 이제 믿고 꼴보기 싫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황 파악 제대로 안 해보고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걸 또 따라하고 하는 것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거는 심플하게 보면 중앙집권제인 나라에서 지방정부만 부도난다? 이게 논리적으로나 이게 메이크 센스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뭐 이미 지방정부 부채 문제들이 나온 게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부도난 성이 단 하나도 있냐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똑같은 이제 도돌이표로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뭐 망한다, 위기다,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방정부 부채는 결국은 뭐 지방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토지 매각 대금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는 사실은 조금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땅이 담보된 부채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땅이 국가 소유인데 네. 지방정부는 실제적으로는 땅의 소유권을 매각을 해서 50년, 70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팔아서 네. 그걸 이제 지방정부 예산으로 쓰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 땅이 가장 좋은 담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재정이 모자란다. 부채를 상환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땅을 더 팔면 되는 거죠. 그런데 땅값이 과거에 예를 들면 평당 100만 원 했다면 네.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게 3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땅을 과거보다 3배는 더 팔아야 되니까 지방정부가 그게 부담스러워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장 두려운 것이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헛발질해가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었지만 토지 가격을 폭락시킨 주범도 정부예요. 근데 이게 결자 해지를 하려고 하면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지방정부가 바라던 바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지방정부의 경기 부양하고 사실은 같은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중국이 망한다 뭐 이러는 건 그거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정확하게 안 해서 그런 거고 그건 너무 과장돼 있습니다. 망할 리도 없고 망할 이유도 없고 체제 자체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그런 체제도 아니고 지방 분권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땅값이 오르면은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올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10월 21일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대출금리라고 하는 이제 LPR을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1년물이 3.35에서 3.1이 됐고 5년물이 3.85에서 3.6%가 된 건데요. 요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종합 선물 세트 중에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하나.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지준율을 더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서방 세계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시장화돼 있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금리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이게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시장화돼 있지 않아요. 그냥 정부 고시 금리라는 거죠. 실제 금리가 그러냐 그건 다른 문제고.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를 내렸는데도 오늘 주가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뭐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지준율을 25bp인가 50bp인가 내릴 때는 주가가 바로 폭등을 하죠. 네네. 이게 뭐냐면 중국은 가격 변수보다는 그 양의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준율을 내리면 바로 통화가 풀리는 효과가 있죠. 근데 금리로 조정하려면 거의 한 쿠션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가격 통제보다는 수량 통제나 요걸 갖고 이제 금융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가격 변수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 선반영하거나 또는 이제 안심하는 정도지 그게 주가를 폭등시키거나 이러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방 세계하고 중국하고 다른 점 시장화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의 차이. 그건 이제 금융산업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것이 이제 미국이나 한국처럼 우리는 뭐 금리 내린다고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네네. 올린다 그러면 난리 나듯이 네. 중국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그 정부가 고시해주는 그 가격 변동의 영향이나 충격이 덜한 거예요. 그렇죠. 중국 내에서는. 그렇죠. 오, 신기하네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내린 게 0.25%포인트고 그 기존에도 보니까 막 0.1%포인트 내리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막 비컷도 하고 0.5%포인트 막 인하할 수도 있고 한데 중국은 그런 선택까지는 아직은 안 갔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예전에는 뭐 그런 방식을 쓰다가 네. 중국도 이제 비컷을 하게 되면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올려도 그 정말 따지따로 폭등 폭락은 이게 그 사이 수업료를 내가지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왜 25pp씩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시그널 이펙트지 실제적으로 바로 GDP를 바로 올릴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꼭 숫자가 높다 그래서 좋냐? 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약발을 안 먹게 되면 50pp를 확 내리면 좋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25pp씩 두 번 내리는 것이 시장에 주는 임팩트는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방 세계 금리 인하하고 중국의 금리 인하의 약간 차이점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금융 시스템의 차이에서 그렇습니다. 오는 그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중국이 걱정돼서 중국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을까 더 나빠질까 이 걱정하느라고 중국 거를 같이 이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 경기도 좀 좋아질까요? 수출을 비롯해서. 나쁠 거는 없지만 과거처럼 그런 호황은 기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탈중국 뭐 한 3년 하면서 뭐 엔간한 데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좋아진다고 해도 뭐 파는 것이 이전 같지가 않다.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과거처럼 그런 이제 폭등 이건 기대하기 어렵고 대신 이제 뭐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중국에 팔고 있는 게 한 70% 넘게 중간재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좋아진다고 하면 뭐 건자재니 뭐 이런 이제 중간재 수요가 중국이 이제 좋아지는 건 분명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2차적인 수혜를 입는 것은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만은 못할 테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재 시장에 이제 다이렉트로 진출했던 기업들은 또 많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그럼 뭘 기대해야 되나요? 그래도 반도체는 항상 기대가 됐던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중국으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도 반도체고 무역수지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것도 반도체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우리가 중국의 CXMT가 이게 뭐 삼성을 뭐 이 시장을 크게 잠식할 정도로 컸다 뭐 그런 보도들 나와요. CXMT가 그 뭐 디램 한다는. 그렇죠. 장신 메모리요. 예. 근데 중국에 이제 디램 하는 회사가 CXMT고 그 낸드 하는 회사가 양스 메모리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조금 과장이 된 거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이유로 중국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중국의 메모리 업계가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적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범용 제품에서 중국이 이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뭐 10%나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큰 교란 요인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 봐야 되는 게 캐파 생산 능력이 공장 깔아놓은 게 이제 예를 들면 전 세계 캐파의 10%란 얘기고 네. 문제는 반도체는 뭐 공정이 뭐 250공정, 450공정 되기 때문에 네. 수율이 더 큰 문제입니다. 캐파는 이제 10만 장이지만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완제품의 이 개수가 몇 개냐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수율이 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캐파는 5%, 7%라고 하는데 제품 점유율은 1%가 안 돼요. 그 얘기는 이제 수율이 20%에서 30%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캐파가 10만 장이다, 20만 장이라고 하지만 수율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 비트 기준으로의 이제 영향력은 제가 볼 때는 2%, 3% 미만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컵에 이게 물이 이게 거의 찰랑찰랑하게 찼을 때 네. 여기다 한 방울만 더 부으면 이게 넘치게 되죠. 이 전 세계 이제 예를 들어 메모리의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요게 중국이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 넘어질 수 있는 요걸 갖고서 요 한 방울의 위력이 이게 뭐 10%, 20% 되는 것처럼 좀 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근데 왜 삼성만 그러냐? 그럼 하이닉스도 똑같이 시장 점유율 뭐 20% 된대. 그럼 하이닉스도 같이 빠져야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의 반도체 그 기술력이나 생산력은 조금 과장이 돼 있고 아직도 우리가 뭐 메모리에서는 중국이 우리 따라오려면은 2, 3년 이상의 격차도 있고 또 지금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이 이제 D램이고 뭐 이것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의심은 뭐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삼성의 주가 하락을 이제 반도체 경기에 뭐 이제 하강이나 폭락으로 본다는 것 이것도 너무 과장이고요. 그 실제로 최근에 이게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해외 어떤 기관에서 추정을 한 게 2025년이면은 중국의 그 D램 시장 점유율이 10% 이를 수 있다. 두 자릿수 달한다. 이거였는데 요거의 실체는 캐파가 그렇다는 것이지. 투입하는 뭐 웨이퍼라든지 아니면 깔아놓은 라인 기준으로 10%는 될지언정 실제 뽑아내는 생산량은 그 3분의 1 잘 돼봐야 절반 정도. 근데 그게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가득 찬 컵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뭐 AI라든지 IoT라든지의 이제 반도체 칩의 수요는 예. 뭐 30, 40%, 40~50%씩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거기서 한 3%, 5%가 더 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양인데 문제는 그게 이제 찰랑찰랑하는 단계에서 돌 하나 던졌을 때 그 이펙트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내년도에 가가지고 지금 AI나 IoT나 뭐 EV나 이쪽에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게 오히려 사실은 더 중요하죠. 중국이 여기다 물량을 갖다 부어가지고 시장이 망가진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쪽이 실력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 이슈보다는 수요 이슈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 식칼 신공이라고. 회칼이 없으면 이제 식칼로라도 예. 만들어낸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거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랑은 기술 격차가 있고 따라오려면 아직은 멀었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뭐 삼성이라든지 주가를 논하는 거는 조금 오버해서 보는 거죠. 과장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국 반도체를 올리고 웃기는 게 네. 첫 번째는 ASML이 울게 만들었고 네. TSMC가 웃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이 그 ASML이 왜 저거 내년도 예측치를 그렇게 낮게 잡았고 그 수주 잔고가 훅 떨어지냐 그러는데 그건 중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언론에 보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내년에 반도체 장비를 안 사기 때문에 저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썼는데 그건 좀 엉터리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금년 상반기까지를 봤더니 ASML의 그 대중국 매출 비중이 49%예요. 네. 절반을 중국에다 팔고 있는데 예.
최근 1년 반 사이에 그 중국의 ASML한테 산 DV 장비가 최근 3년치 평균치의 3배를 샀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3년치 쓸 도강 장비를 금년 상반기까지 다 샀다는 거죠. 미리 땡겨놓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이제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이제 선주문 선발주를 해버린 거죠. 3년치를. 그렇죠. 그러니까 ASML은 내년도에 DV 쪽에서의 그 수주가 당연히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빠진 건데,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DUV가 아니라 EUV 이 장비가 이게 이제 더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몇 대가 더 만들 수 있냐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관건인데, 뭐 지금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크게 샥을 사실은 준 거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번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하는 것이 이제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과거에 그게 한 9% 레벨인데 이번에도 지난 분기에 19%인가 뭐 그렇게 됐고 이번에도 두 자릿수 비중이에요. 그래서 대중국 파운드리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특정한 한 개 기업의 그 수주를 갖고 전체 반도체 경기를 얘기하는 건 좀 넌센스라는 거죠. 거기는 중국이라는 특수한 변수가 감안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제 급하게 많이 산 것들이 내년에 주는 건 당연한데 네.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면 내년 경기 무지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땐 조금 과장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DUV 뭐 세대 장비하고 EUV 한 대 장비하고 가격이 맞먹는 뭐 그 이상인데 그게 대수 기준으로 뭐 그렇게 보는 건 조금 과장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중국이 네덜란드 장비를 한 3년치를 이제 선주문하면서 약간 그 수요의 시간이 좀 왜곡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땡겨서 간 건데. 땡겨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라는 녀석은 항상 이제 전년 대비 뭔가 나아지는 모습이 실적 측면에서 나아져야 되는데 전년 대비로 또 안 좋아지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또 폭락할 수밖에 또 없었던 그래서 거고. 이제 보이는 것만 믿는 거고요. 예. 근데 SML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주가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 타이밍에 이제 그런 이슈가 벌어진 건데,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소가 뭐 예를 들어서 OS가 특정한 나라가 조금 많이 샀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의 90% 독점인 상태에서 사실 영업에 그렇게 타격을 받겠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가격 올려버리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DUV 장비가 뭐 1,000억인데 EUV 장비는 3,000억이다. 그럼 2,000억 더 올려가지고 5,000억에 팔겠다. 그랬을 때 다른 대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TSMC나 삼성이나 인텔이나 뭐 이쪽이 높은 가격에 사지 않을 방법이 없어. 그게 안 사면 답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 가격 결정력도 지고 있고 생산 결정력도 지고 있는 회사의 주가를 단순히 이제 수주로만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제 과단면이 있고 그것은 오히려 이제 과다하게 오른 주가에 대한 조정 측면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경기가 무지 나쁘고 ASML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렇다고 그러면 주가 폭락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게 네덜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꽤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세정 장비도 그렇고 뭐 전공정에 쓰이는 이런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국의 장비 팔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이 2022년 10월 달에 이미 첨단 장비는 예를 들어 14나노 이하 장비, 네. 뭐 이제 D램, 낸드 128단 이거 팔지 말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23, 24 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5대 장비 업체들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금년 상반기가 다 사상 최대입니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규제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변수는 똑같이 ASML하고 같은 상황인 것이 중국이 제재의 날짜 다가오기 전에 선주문을 왕창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이제 대중국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은 한국은 작년에도 전 세계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이 다 늘었는데 우리만 30몇 %가 줄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아직 체크를 못 해봤는데 비중은 확실하게 줄었고 절대 어마운트도 아마 빅5에 비해서는 늘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치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미중의 그런 반도체 기술 관련 전쟁에서 최대 피해자가 한국 반도체 장비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이런 거 있죠. 전 세계 지금 어느 누구도 ASML의 노광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기업은 없어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 미친 중국이 얘들은 이제 브로킹을 당하니까 노광 장비를 자기가 국산화하겠다. 그래서 부품만 해도 10만 개가 넘게 들어가고 이거 무게만 해도 180톤 넘는 어마어마한 장비를 아무도 국산을 못 하는데 중국이 시작해서 지금 90나노 국산화했고 최근에 60나노 국산화했고 노광 장비로요? 그렇죠. 28나노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아더스 장비의 국산화는 이거는 홀등이 쉽죠. 근데 거기에 이제 피해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하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 전공정 장비는 중국이 바로 뛰어넘기 어렵고 3년, 5년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이 하고 있는 장비는 이것은 인류 기업들에 비하면 기술력이나 수준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안에 다 국산해버릴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중의 기술 전쟁, 특히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는 제재 역설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 반도체 장비업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DUV 장비마저 국산화에 도전하는 중국이 한국 기업이 만드는 그 장비들 못 만들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땡겨서 한국산 장비도 살 만큼은 또 샀을 테고 또 그 이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또 국산화를 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 DUV 장비도 원래 캐논, 뭐 니콘 이런 데가 예전에 했었다고 뭐 지금도 좀 한다고는 합니다만 중국이 28나노까지 자국 장비로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네덜란드 같은 작은 회사, 한국 같은 작은 나라도 반도체 장비, 반도체를 국산화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10배나 되고 인구가 뭐 28배나 되는 나라가 악심 먹고서 이제 한 장비만 개발한다. 그러면 그거 당연히 개발하죠.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땡기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하고 전략적 제휴, 기술 협력 이런 게 절절히 필요한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현명하신 어르신인 것이 그걸 다 잘라버린 거죠. 동맹을 통해서 중국한테 어떤 첨단 기술도 공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의 해안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은 벌었습니다만 저들의 그 국산화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지만 그게 제재의 역설이죠.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들이 감히 무슨 뭐 노광 장비를 국산화해, 애칭 장비를 국산화해, CVD 장비를 국산화하려 이거는 꿈도 안 꾸고 있었을 건데 이게 궁적 통일하고 막아버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거기에 이제 국가적인 역량이 집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의 속도가 당초의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되는 그런 불상사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제재의 역설.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의 계속되는 이제 제재 때문에 위기감도 높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력을 더 확보하려는 동력으로 작용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위기감과 어떻게 보면 또 그 안에서 기회를 창출해내는 중국의 모습이 좀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둘 다 이제 불리한 조건으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선생님으로 모시고서 우리 기술도 배우고 장비도 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데 이게 미중의 전쟁으로 해서 그 기간이 확 단축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미 엔간한 장비나 뭐 기술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이미 캐치업했거나 넘어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뭐 뉴스도 자주 나옵니다만 그 와중에는 또 이제 첨단 기술을 중국에다 유출하는 뭐 전직 뭐 임원들도 있고 뭐 연구원들도 있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진짜 그 많은 인구와 돈을 때려박아도 못하는 건 이제 축구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단체로 하는 거를 잘 못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뭐 축구도 앞으로는 사람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이버상에서 하는 축구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로봇 축구 또 이제 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서는 중국은 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올라올 때까지만의 그 격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당근이죠. 뭐 DRAM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우리도 그랬지만 80년대 뭐 이때에 우리가 일본의 NEC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를 우리 삼성이 따라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스토리였고
우리가 삼성이 소니를 이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소니 뭐 흔적도 없어졌고 일본의 반도체 식스브라더스라고 하는 것들이 싹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의 뭐 냉엄한 현실이고 이런 첨단 기술은 이게 한돈 팔면 순식간에 훅 가는 게 첨단 산업이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결국은 이게 시장이 어디로 가고 또 한국의 산업이 어디로 가냐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미스터 M한테 물어보면 답이 있어요.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고 뭐 전문가한테 물어본다고 할 필요 없이 미스터 마니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돈의 흐름.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게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대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돈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이제 무서운 것은 한국의 그 사이에 뭐 증시 부양을 하겠다고 밸류업 전략 뭐 막 쓰고 있지만 밸류업을 자세히 보면 우리 밸류업이 일본의 밸류업하고 중국의 밸류업하고 비교했을 때 별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something 스페셜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작년 말로 보면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 인구가 1,419만이나 그렇던데 작년에 그 해외 주식 투자한 인구가 700만이 넘더라고요. 그럼 전체 투자 인구의 절반이 해외로 투자한다는 것, 이건 이제 한국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서 뭐 금투세를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책의 판단 미스죠. 근데 이미 돈은 이게 시장에 있는 작은 개미가 이미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1등하는 반도체에서 1등하는 스마트폰에서 1등하는 핸드폰 회사, 1등하는 LCD에서 1등하는 가전회사의 주식을 왜 계속 파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돈은 알고 있는데 아마도 앞으로 3개월, 6개월 더 지나면 이게 한국 대표 기업의 문제가 뭐라는 거를 이제 시간 지나놓고 보면 돈이 정확하게 아마 지적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그 중국의 기술력의 향상 또 SMIC의 주가의 사상 최고치 갱신 이게 결코 가벼이 이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우리가 사실 이제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반도체도 그렇고 세계 1등 해보겠다. 소니, 미쓰비시 뭐 일본 기업들 다 잡아보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어디 한번 되나 봐라. 아니면 이제 뭐 너무 국뽕에 취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현실로 만든 것처럼 지금은 중국이 그걸 또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 또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위기로 받아들이고 앞서 나가야 되는데 현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뭐 앞에 가는 놈 따라가는 건 쉽지만 뒤에 뭐 앞에 달리는 사람 뒤를 안 돌아보잖아요. 뒤에 오는 놈이 뒤통수 치는 것들 항상 뭐 선벌업체가 실수하는 게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고 안 쳐다볼 일이 아니고 정말 예의주시하고 정확하게 보고서 뒤통수 안 맞게 조심하고 또 돌 던져도 안 맞을 만한 거리로 먼저 나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뭐 그것보다가는 이제 중국에 잘 못하고 있는 것 그것만 계속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를 지금 오늘도 쭉 여러 가지를 이제 데이터를 체크해보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경계의 대상은 이게 진짜 중국이죠. 일본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다음에 상황 인식, 그리고 이제 돈이 움직이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저게 폭망했다, 망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벌써 뭐 수년째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이제 가다가 보면 근데 결과는 망했어야 되는 나라가 안 망하고 멀쩡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만둬도 망할 나라를 미국은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왜 저렇게 강하게 프레셔를 하냐는 것에 사실은 답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시각으로 이제 중국을 보면 중국이 망한 거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제재 역설 때문에 더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 그 튀어오르는 것의 피해를 미국이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마음에 조급해진 중국이 더 많은 장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사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이제 안 사고 있는 건 한국 거를 계속 드롭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냉혹한 현실이고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하는 중국의 산업에 있어서 특히 뭐 반도체도 그랬고 우리 입장에서는 와 중국 제재에 따른 반사수혜가 막 몰려오고 있다 너무 좋다 막 이랬었는데 이거는 진짜 근시안적인 거고 길게 봤을 때 중국은
자기들의 칼을 이제 갈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칼에서 맞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받는다는 거죠. 참 이게 유튜브 썸네일도 항상 이제 중국 망한다 이러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긴장해야 된다. 이러면 또 왜 그런 소리 하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현실을 좀 직시하자라는 이야기. 한중 관계, 한중 외교 관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내년 그 경주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때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 방문이 아니라 에이펙 방문을 사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에이펙에서는 항상 이제 시진핑이 그 참석을 했기 때문에 뭐 경주에서 하든 뭐 동경에서 하든 이번에 그 내년 경주 에이펙에서는 뭐 유고가 없다고 하면 시진핑이 당연히 오는 겁니다. 매번 에이펙 회의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 경주가 됐든 어디 뭐 태국 방콕이 됐든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사이에 시진핑이 십몇 년간 이제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번에 오는 거를 뭐 에펙으로 오든지 한국 방문 오든지 간에 오는 건 오는 건데 요거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실익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14억의 이제 그 인민들은 눈치가 무지 빨라요. 그래서 어디 해외여행 가는 것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석이 그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 정상과 악수를 했다? 그럼 이건 자유롭게 여행을 가도 되는갑다. 이런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관광객이 한때는 뭐 한국 외국인 관광에 줄을 차지하다가 지금은 뭐 이제 굉장히 낮아진 비중인데 역시나 우리로 놓고 보면 가까운 나라에서 놀러 오기 쉽죠.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과거 수준까지 온다고 그러면 한국의 명동이나 제주도 뭐 이쪽은 미어 터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것을 경기 활성화 또는 이제 그 관광 수입의 극대화로 이걸 어떻게 연결하려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마 시진핑의 한국 방문은 거의 아펙이 되든 뭐 이제 국빈 방문이든 간에 방문을 했다고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관광의 문턱을 확 낮춰주는 그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로서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근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온다면 11년 만에 방한이 되는 건데 근데 또 항상 확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가 그럼 더 나아지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한중 관계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미중의 관계에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지 한국만 따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중 관계 상에서 그 중국이 한국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게 해리스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간에 분명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는 다른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뭐 미국의 중요한 우방 중에 하나는 한국의 스탠스를 이제 다시 확인하고 싶은 욕구 당연히 있을 거고 또 만약에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바뀐다고 하면 예를 들어 트럼프로 바뀐다고 하면 지금 있는 정책이 또 홀랑 뒤집어진다고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한국과의 협력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가장 애타게 절절하게 이제 원하는 것은 반도체 기술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 중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룸이 있는지를 이게 타진하거나 또 방법을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내년도에 봐야 되겠지만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에서 이게 지금 뭐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 공약들 저는 그것은 그냥 드라이브 샷인 것 같아요. 표를 얻기 위한 이제 쇼를 하는 것이지 진짜 그걸 다 할 거냐. 뭐 예를 들어 보복관세 100% 때리겠다. 뭐 60% 때리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실익이나 가능성이 있냐를 보면 조금 과장이 있죠. 그러면 아마 히든 카드를 하나 더 낼 가능성은 있을 거가 누가 되든 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으로서도 기술 봉쇄를 지금처럼 계속 이제 더 강화됐을 때 이 입지가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떡 하나 더 주는 것 요게 될 수 있는데 그건 결국은 미국이 기술 봉쇄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이제 핵심 기술만 봉쇄하고 나머지는 풀 수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금융일 것 같아요. 중국의 금융 개방을 통해서 미국의 일정한 만큼 이익을 개런티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기술이나 무역 제재에서 그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중국과 협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의 시진핑 방문을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로서도 그 돈을 챙길 수 있는 또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의 대선 이후에 대중 정책이 이제 미국에서 또 어떻게 그렇습니다. 변화하는지를 먼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이 러시아랑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과는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좀 소원해지고 있더라고요. 약간 그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이제 틈이 좀 벌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한중 관계는 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그 북중러 동맹이라는 거를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중러의 이제 반대 개념이 한미일 동맹인데, 근데 북중러 동맹에서 그 세 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북한의 포지셔닝이 어떠냐를 보면 뭐 GDP 비중으로 봤을 때 중국이 90, 뭐 러시아가 한 10, 북한이 0.1 정도예요. 그러니까 북중러 이게 비중 중에.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로 보면 미국이 8, 뭐 일본이 13, 뭐 이제 한국이 뭐 5,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북중러의 역할에서 북의 역할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사실은 이건 계륵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죠. 이름만 그냥 붙여놓는 거 정도지.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하고 중국의 밀착은, 북한의 밀착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몸부림 뭐 이런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북한 이슈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중국도 같이 거기에 맞대응해서 대접을 하든 무시를 하든 했어요. 네. 트럼프 정부 때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정상회담 하면서 중국이 갑자기 신경을 확 쓰고 김정은하고 회담하고 뭐 이런 걸 했죠. 네.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싹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니까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그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하고 러시아하고 무슨 협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이슈보다는 미국과 중국에게서 자기를 각인시키기 위한 존재감 부각?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결국은 북한의 목을 쥐고 있는 것이 러시아냐 중국이냐 보면 그것은 100%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뭐 4차 산업혁명이든 뭐든 간에 전기 없으면 다 꽝이고, 그리고 석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든 장갑차를 끌고 다니든 뭐 뭘 하든 간에 에너지가 없으면 이건 올 스톱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를 중국이 그 나치행 유전에서 송유관으로 북한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만약에 송유관을 잠궈버리는 순간에 일주일 안에 북한의 모든 이제 이 경제 상황들은 깜깜한 밤이 되는 불상사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중국에 대한 자기 어필, 미국에 대한 자기 어필의 성격이 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이 정말 북한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하면 에너지로 통제할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통제하는 순간에 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손을 중국으로 내밀어야지 러시아와 계속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막 이렇게 또 막 다변화하고 막 머리 쓰지 않을까요? 근데 천연가스 갖고 차를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공업의 많은 부분은 이제 석유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또 천연가스를 갖고 오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은 송유관이 있어야 대량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것이지, 배로 실어 갖고는 또 한계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석유가 이게 있어야만이 기초적인 산업 생산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천연가스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 문제는 오히려 그 무슨 이제 참전의 이슈가 크게 된 건 그거는 미국이나 사실은 유럽이 더 이제 긴장하고 봐야 될 상황이고,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거기에도 예를 들어 정말로 이게 그 문제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다른 파격적인 지원이 나온다. 이러면 진짜 러시아와 관계는 굉장히 큰 진전이 있는 것이고, 중국이 지금처럼 그냥 뭐 소닥쳐도듯이 그런 정도로 간다고 하면 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성이 크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건 가능합니까? 중국이 북한과 약간 멀어진 사이에 한국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건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요, 지금 이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미국과 손 떼고 중국과 손 잡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거하고 똑같은 관계고 지금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될 뻔했는데 못한 이유는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의 경우는 한국은 이념의 동지 사상의 친구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렇죠. 경제적 이해관계로 친소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죠. 중국은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뭐 어찌됐든 간에 모택동이 그 창업한 지도자로서 이 공은 치르고 관은 삶이다 그럴 정도로 이것은 그 중요성은 어떤 지도자도 모택동을 버리고 나서 그 설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모택동의 의사결정은 다 옳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전쟁 때 보면 모택동의 맏아들이 그 전사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것이 이제 큰 의미를 갖는데 그러면 만약에 북한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얘기는 60만 대군이 넘어와서 피를 흘린 전쟁이 이게 헛거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론을 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건국한 주석에 대한 부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어떤 지도자도 그걸 부정하고 나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에 보면은 그 중공군 우리 같으면 뭐 국립묘지 같은 것 거기에 그 모택동의 장남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중국의 뭐 고위급 지도자들이 북한을 공식 방문했을 때 반드시 그 묘소에 참배를 하고 와요. 이제 그런 정도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좀 특별한 그 친근한 관계로 뭐 미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오로지 이해관계로서 중국을 뭐 중국이 더 경제적으로 필요해서 우리도 중국이 뭐 여러 가지로 시장으로서 필요해서 더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그런 이제 정치 이념 뭐 사상 이게 베이스가 1이라도 깔려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가까워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보는 한국도 그렇고 한국이 봐야 할 중국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는 뭐 중국과 한 번도 사상의 친구 이념의 동지였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까워지고 뭐 정치 외교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그 팔 게 있고 중국이 우리한테 원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 미국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교회가 활성화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팔 게 없고 중국이 한국에서 구할 게 없다고 하면 한중 간의 관계는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약간 지금 흐름이 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이제 소비재 팔 것도 없고 뭐 철강 화학도 중국에 팔 게 이제 별로 없어지고 반도체나 그나마 좀 있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 원자재나 뭐 이런 거는 한국이 계속 사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우리가 중국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슬슬 전이가 되는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한 30년 동안 조금 중국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의 하청 공장으로서만 이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나이브한 이제 뭐 우리 자세를 가졌던 거죠. 아니랬다. 중국의 캐치업의 속도가 저렇게 빠른데 그리고 지금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처절한 반성 그리고 중국과의 더 큰 이제 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 기업의 노력,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그게 지금 전혀 없죠. 그래서 뭐 30년 동안 흑자가 났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적자가 났어요. 그럼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저 적자를 어떻게 흑자로 돌리고 그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 전략, 계획 뭐 이런 것들이 학계든 정부든 뭐 이게 기업에서든 뭐 정말로 열띤 토론 뭐 세미나 포럼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포럼 서울 시내 호텔에서 했다는 얘기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망해서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치부를 하고 간 건데 문제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 문 닫고 나왔고 핸드폰 회사 문 닫고 나왔고 뭐 커피 프랜차이즈 문 닫고 나왔고 화장품 회사 문 닫고 나왔고 마트 문 닫고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는 아 중국이 완전히 시장이 얼마나 나쁘면 한국이 대기업이 다 망하고 들어왔을까? 이렇게 인지를 하지만 눈을 뜨고서 우리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럼 미국의 GM 포드가 문 닫고 나왔냐? 토요타가 문 닫고 나왔냐? BMW 벤츠 아우디가 문 닫고 나왔냐? 그리고 애플은 거기서 멀쩡하게 장사 잘하고 1등 아니면 2등 한단 말이에요. 삼성은 문 닫고 나왔지. 그리고 월마트 장사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토로데 여전히 장사를 잘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 카페라떼 문 닫고 나왔다고 그러지만 스벅은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그럼 이게 미국은 안 망하고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다면 중국이 망한 거냐? 한국의 경쟁력 약화가
한국 기업의 퇴출을 부른 거냐 그러면 그것은 명약관화의 후자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제 처절한 반성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나 노력 또 전략은 이제 세우는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망했고 곧 망했고 위기다 그러는데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곧 망할 나라, 폭망한 나라를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이 대통령부터 나서 가지고 저렇게 압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중국에 제가 볼 때는 그 위기나 그 폭망은 한국의 유튜브나 이게 언론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강도로서 판단하면 된다.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세지면 세질수록 중국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졌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런데 최근 7년 동안 보면 미국의 대중국 규제나 강도는 점점 세졌지 약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진짜 실력은 미국의 그 대중 제재 강도로 보고 판단해야지 한국의 유튜브에 나오는 썸네일을 보면 안 된다. 아, 우리도 이제 그 못 쓰겠네. 중국 폭망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제대로 이제 못 하고 있는 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애국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막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한 핑계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안 팔린다. 뭐 애플도 큰일 났다 이랬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뭐 애플은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아이폰 16도 잘 팔린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애플폰 마찬가지로 3, 4분기에 지금 애플이 1등 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외국 소비는 어떻게 1등 했냐. 근데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뭐 외국 소비 있었잖아요. 국산품 매형. 근데 국산품 매형은 내용이고 세계 최고의 제품 이게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요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이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이건 애국심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제품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오히려 중국이 더 강한데 중국이 한편으로는 국산품 애용을 하지만 작년에 전 세계에서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샀냐. 중국이 37%인가 샀어요. 미국이 14%, 독일이 10% 샀는데 전 세계 에루샤를 누가 제일 많이 샀냐 보면 작년에 중국이 38%를 샀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 한국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조금 이제 큰 시각으로 놓고 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그런 건데 글로벌한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정말 중국이 국산품 애용을 하면서 외산 제품을 다 안 쓰는 거냐? 그게 아니고 가성비에 맞는 국산품은 중국 거를 쓰고 가심비에 맞는 것은 중국이 따라오기 멀었으니까 그건 오히려 이제 서방의 유명 브랜드들이 오히려 더 가속적으로 팔리는 그 현상이 중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안 보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이제 가성비 제품에서의 국산품 애용을 이걸 너무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BMW, 벤츠, 아우디 안 사고 중국의 지리 자동차나 장안차도나 상해 자동차로 다 개별을 해야지 저게. 그리고 애플 핸드폰은 다 털고 화웨이나 샤오미 핸드폰으로 다 이제 갈아엎었다 그런 건 메이크 센스해요. 근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들을 보면 서방의 탑 브랜드들은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고 이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국산은 가성비에도 끼지 못하고 가심비에도 끼지 못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졌던 그 시각적인 오류가 또 오판을 또 불러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가성비에 너무 이제 중국이 못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가심비를 생각하는 소위 브랜드 메이킹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치명타인데 뭐 중국이 금방 없어질 시장도 아니고 또 앞으로 저기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가심비 제품을 만드는데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 맞죠. 그 시장 자체가 14억 글로벌 시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14억 글로벌 시장으로 보고 다시 이제 기술 브랜드 뭐 제품이 경쟁력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또 하나 되게 이제 좀 저는 의미 있게 본 게 얼마 전에 그 KBS 쌤과 함께 나가셨었잖아요. 예. 거의 한 2년여 만에 출연을 다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자 하나를 꼽아주셨어요. 우리가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그 전략이 담긴 의미. 이게 근데 찾아보니까 그때 이길 잉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남을 영자더라고요. 이게 우리랑 그 중국이 이게 다른 거예요? 뜻이랑 발음이? 뭐 같은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윈이라고 그럴 때 중국이 이 단어를 써요. 잉이라는. 그래서 윈닝 게임 그럴 때 잉잉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이
중국의 한자는 전부 파자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글자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자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잉이라는 글자 나중에 화면에 나오겠지만 맨 위에 잊을 망자가 맨 위에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don't forget. 잊지 말자는 것은 중국에 우리가 홀대받고 냉대받았으면 정말로 가시방석 위에서 쓸개를 씹으면서 이 이길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욕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답이 없는 거고 두 번째 보면 입구자가 있어요. 그 밑에 입구가 뭐냐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국자는 10년 국을 국맛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실패한 기업들한테 한 가서 물어보면 현지법인 대표가 중국 갈 수 있냐? 중국에서 대학 나온 적이 있냐? 그걸 확인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판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언어가 안 되면 어떻게 물건을 파냐. 그다음 세 번째가 보면 왼쪽에 달월자가 있는데요. 달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숙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빨리빨리 익숙하지만 중국은 만만디입니다. 충분한 시간의 숙성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글자가 조개패자인데 돈은 순리대로 벌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평범할다 그럴 때 범자인데요. 이것은 평상심을 가져라. 조조하면 지는 것이고 먼저 울면 지는 것이다. 중국은 포카페이스죠. 그래서 먼저 패를 내보이는 놈이 항상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 상대와의 소통, 시간의 숙성, 그 순리, 평상심 이 5가지 척도로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면 한번 거기다 맞춰놓고 보면 거기에 답이 정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라는 게 우리가 30년 동안 돈 벌다가 작년 한 해 적자가 났고 금년에는 적자가 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더 먹으면 되는 것이지 한 해, 두 해 적자 났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냐. 그리고 우리 말고 미국 기업, 유럽 기업들은 거기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그 기업들을 벤치마크해서 우리가 다시 돈 벌 거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안 하고서 저거 망할 나라 망한 나라 이렇게만 보는 것은 그것은 진짜 오판이죠. 그리고 뭐 옆집에 14억의 거지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배고프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14억이 이게 배고픈 14억이 아니라 BMW, 벤츠, 아우디를 사고 에루샤를 전 세계 걸 38%를 사는 거대한 구매력을 가진 이제 중국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방법 또 이제 뭐 제품 이것들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 진짜 필요하죠. 근데 그건 안 하고서 이제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레토릭에 그것만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실익이 전혀 없죠. 어떻게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했던 것하고는 다른 패러다임이 지금 AI 시대에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 다 바뀌잖아요. 중국하고 관계에서도 이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OEM 공장에서 이제는 자기 브랜드로 돌아서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OEM 공장으로서의 그 패러다임은 홀랑 뒤집고 버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내리 속에 갖고 있다가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기분 나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꼴보기 싫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우리하고 철저한 이해관계지 네. 이것은 사상의 동지 이념이 친구가 아니에요.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이죠 뭐. 근데 문제는 얘들이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이유는 전 세계 외환보유고 28%가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돈 털어 먹자는 거죠. 돈 털어서 거지 만들어버리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하고 전쟁한 나라 중에서 나라가 없어진 데는 없어요. 다가 이제 이게 거지돼가지고 도저히 미국에 대적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추락한 것이지. 마치 뭐 이제 중국판 플라자 합의 막 이런 걸 그렇죠. 맺듯이.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중 전쟁의 과정에서 이게 이기는 거 우리 편, 그리고 전쟁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기회나 틈을 이용해서 우리 이걸 극대화하는 것, 여기다가 집중을 해야지 그 둘 사이의 전쟁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우리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에다가 그게 너무 우리가 민감해하고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이 팩트 파인딩 정확하게 하고 우리 버릴 건 빨리 버리고 챙길 거를 이제 빠르게 챙겨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뭐 이념, 정치, 외교 이런 걸 떠나서 비즈니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로. 그래서 망한 나라도 아니고 망할 나라도 아니고. 오늘도 정말 의미 있게 또 깊이 있게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